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그 시절보다도 더 오래전, 깊은 산골짜기에 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산봉우리마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아 온 세상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산자락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마을에는 뼈를 깎는 듯한 차가운 바람만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끄트머리, 산과 맞닿아 있어 해가 가장 먼저 지고 바람이 가장 거세게 들이닥치는 곳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짚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었고 흙으로 바른 벽에는 군데군데 금이 가서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런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효성이 지극한 소녀, 연희가 늙고 병든 할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살림살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곳간은 텅 비어 쥐조차 얼씬하지 않았고 아궁이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차갑게 식어버린 재만이 수북하게 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얇은 무명 치마저고리 하나로 이 매서운 겨울 추위를 견뎌야 했지만 자신의 추위보다는 기침으로 밤잠을 설치는 할머니 걱정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 윗목에 놓인 자릿기가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날씨였기에 연희는 아랫목이라도 따뜻하게 데워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마른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연희는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지게를 바라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는데 며칠째 이어진 눈보라 때문에 액감을 구하러 나가지 못해 나무가 동이 나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뒷산의 얕은 곳에 있는 나무들은 이미 마을 사람들이 다 주워가서 건불조차 찾기 힘들었고 제대로 된 나무를 하려면 마을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험한 골짜기인 검은 바위 골짜기까지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어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산세가 험하고 가끔 짐승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무시무시한 곳이었지만 연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덮고 있는 얇은 이불 위로 자신의 낡은 저고리를 벗어 덮어드린 연희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와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문 밖을 나서자마자 칼날 같은 바람이 연희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고 집신 사이로 스며드는 눈의 냉기는 발가락을 금세 감각이 없게 만들었지만 연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동네 개들이 낯선 기척에 지저대기도 했지만 연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히 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집 굴뚝에서는 저녁밥을 짓는지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왔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은 연희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배고픔을 잊으려는 듯 허리춤을 단단히 졸라매고는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을 헤치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험하기 짝이 없어서 가시덤불이 연희의 치맛자락을 잡아채고 미끄러운 바위가 연희의 발목을 위협했지만 연희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졌지만 차가운 냉골방에 누워 계실 할머니를 생각하면 잠시도 쉬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니 어느새 마을은 저 멀리 점처럼 작아졌고 주위에는 오직 바람 소리와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스산한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이곳이 바로 어른들이 말하던 검은 바위 골짜기 입구였는데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기괴하게 솟은 바위들이 마치 거대한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대낮에도 어둑어둑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연희는 두려운 마음에 가슴이 콩닥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골짜기 안으로 들어섰고 눈 속에 파묻힌 마른 나뭇가지들을 하나둘씩 주워지게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잔가지들로는 아궁이를 하룻밤 데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했기에 연희는 좀 더 굵은 나무를 찾기 위해 절벽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절벽 근처에는 비바람에 꺾인 굵은 소나무 가지들이 간혹 떨어져 있곤 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향한 것이었는데 발을 잘못 디디면 천길랑 떨어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연희는 바위 틈에 자라난 튼튼한 나무 뿌리를 한 손으로 꼭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낫을 들어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죽은 가지들을 쳐냈습니다. 그때 거센 바람 소리 사이로 무언가 패막거리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고 연희는 깜짝 놀라하던 일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람이 바위 틈을 지나며 내는 소리인가 싶어 다시 나무를 하려는데 이번에는 좀 더 분명하고 고통스러운 듯한 소리가 절벽 아래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절벽 아래를 조심스럽게 내려다 보았는데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중간쯤 튀어나온 앙상한 고목나무 가지 위에 하얗게 빛나는 무언가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눈덩이도 아니고 얼음도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눈을 비비고 보니 그것은 온몸이 눈처럼 새하얀 백사 한 마리였는데 뱀은 어쩌다 발을 헛디뎠는지 절벽 중간에 튀어나온 나뭇가지 사이에 몸이 끼어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백사의 하얀 비늘은 흐린 겨울 햇살을 받아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지만 나뭇가지에 긁힌 옆구리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뱀은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며 빠져나오려 애를 썼지만 그럴수록 날카로운 가지가 살을 파고들어 상처만 깊어질 뿐이었고 힘이 다 빠졌는지 축 늘어져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뱀을 무서워했지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생명을 눈앞에서 보고도 못 본 척할 수는 없어서 마음이 몹시 쓰였습니다. 저대로 두면 얼어 죽거나 독수리의 먹이가 될 텐데. 연희는 망설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사람이라곤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산속에서 도와줄 이는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뱀은 영물이라 함부로 건드리면 화를 입는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떠올라 겁이 덜컥 났지만 백사가 고통스러워하며 자신을 올려다보는 듯한 눈빛을 보자 두려움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연희는 잠시 고민하다가 지게를 내려놓고 주변에 널려있는 튼튼한 펜넝쿨을 찾아 끊어오기 시작했는데 손이 얼어 터질 것 같았지만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연희는 땜넝쿨 여러 가닥을 꼬아 단단한 밧줄을 만들었고 끝부분에는 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작은 고리를 만들어 묶었습니다. 연희는 뺀넝쿨 밧줄의 한쪽 끝을 절벽 위에 굵은 소나무 기둥에 단단히 묶고 다른 한쪽 끝을 조심스럽게 절벽 아래로 늘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가 구해줄게. 연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밧줄 끝에 달린 고리가 백사가 있는 나뭇가지 근처에 닿도록 신중하게 조절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밧줄이 허공에서 춤을 추어 고리를 뱀에게 가져다 대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연희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시도했습니다. 백사도 연희의 마음을 알았는지 밧줄이 다가오자 힘겹게 고개를 들어 고리 쪽을 바라보며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챗넝쿨 고리가 백사의 머리 근처에 닿았고 백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스르르 고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연희는 밧줄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끼자마자 심장이 튀어나올 듯 뛰었지만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밧줄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사가 다치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밧줄이 바위에 쓸려 끊어지지 않게
신중하게 당겨 올리는 연희에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마침내 밧줄 끝이 절벽 위로 올라오고 하얀 뱀이 안전하게 땅 위에 내려앉자 연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백사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웠는데 비늘 하나하나가 마치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고 눈동자는 맑은 호수처럼 깊었습니다. 백사는 상처 입은 몸을 웅크린 채 가만히 연희를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짐승 특유의 살기보다는 알 수 없는 깊은 고마움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저고리 소매를 찢어 뱀의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감싸주려 손을 뻗었다가 흠칫 놀라 멈췄지만 백사가 얌전히 있는 것을 보고는 용기를 내어 피가 나는 곳을 지혈해 주었습니다. 차가운 뱀의 몸에 연희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백사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기운을 차린 백사는 스르르 몸을 풀더니 연희의 발목 주변을 3번 돌며 부드럽게 감았다가 풀었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처럼 고개를 까닥거린 백사는 소리 없이 눈 덮인 숲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더니 순식간에 하얀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연희는 멍하니 백사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에 연희는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아까 모아둔 나무들을 챙겨 넣었지만 이상하게도 지게가 평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아까와 같은 양의 나무를 담았는데도 마치 깃털을 짊어진 것처럼 가뿐했고 온몸을 휘감던 추위도 씻은 듯이 사라져 몸이 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연희는 이것이 백사를 구해준 덕분인가 싶어 신기해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는 신기하게도 눈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던 굵은 마른 장작들이 눈에 잘 띄어 연희는 지게가 넘치도록 쾌감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지게를 지고도 연희는 나비처럼 가볍게 산길을 뛰어내려왔고 어느새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집집마다 호롱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저 멀리서 물을 길어오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연희를 보고 깜짝 놀라며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연희 아니냐. 이 밤중에 그 험한 골짜기에서 무사히 돌아왔구나. 걱정되어서 혼났는데 다행이다. 아주머니의 걱정 어린 말에 연희는 씩씩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루 끝에 앉아 하염없이 밖을 내다보며 기다리던 할머니가 연희의 발소리를 듣고는 맨발로 뛰어나와 손녀의 언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추운 날 어딜 그리 갔다가 이제야 오느냐. 얼어 죽을까봐 내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은 연희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차올랐습니다. 연희는 그날 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낮에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할머니가 놀라실까봐 백사 이야기는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연희는 백사의 그 신비로운 눈빛을 떠올렸고 왠지 모르게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방 안은 오랜만에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고 할머니의 기침 소리도 잦아들어 두 사람은 모처럼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 산속의 영물인 백사가 연희에게 가져다 줄 놀라운 변화와 그로 인해 벌어질 소동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그날 밤, 연희네 집 마당에는 아무도 모르게 하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다녀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연희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마당에는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 위로 누군가 가져다 놓은 듯한 쌀가마니와 귀한 고기 몇 점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마당으로 뛰쳐나갔고 담장 너머로는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마당에 놓인 쌀가마니와 고기를 보고 자신의 눈을 비비고 또 비벼보았지만 그것은 신기루가 아니라 분명히 손에 잡히는 진짜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얀 쌀알은 갓 떼서낸 듯 윤기가 자르르 흘렀고 붉은 고기는 한겨울 산골에서는 구경조차 하기 힘든 귀한 부위였기에 연희는 덜컥 겁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누가 실수로 놓고 간 것인지 아니면 밤새 도깨비가 장난을 친 것인지 알 수 없었기에 연희는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인기척이 전혀 없었고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이라고는 연희가 어젯밤 들어올 때 남긴 것 외에는 짐승의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 기이했습니다. 방 안에서 기침을 하던 할머니가 연희의 기척이 없자 이상하게 여겨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다가 마당에 쌓인 물건들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연희야, 저게 다 무엇이냐? 혹시 관아에서 구율미라도 내려온 것이냐? 아니면 네가 산신령님께 빌어서 얻어온 것이냐?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고 대답했지만 굶주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 끝에 앉아 한참을 고민하다가 누군가 배고픈 사정을 알고 도와준 것이라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쌀을 조금 퍼서 밥을 짓기로 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쌀을 안치자 오랫동안 맡아보지 못했던 구수한 밥 냄새가 피어올라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보리 한 톨 섞이지 않은 쌀밥이 익어가는 냄새는 굴뚝을 타고 넘어가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 퍼져나갔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평소 풀죽이나 끓여 먹던 연인의 집에서 명절에나 맡을 법한 기름진 밥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나자 마을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집이 며칠 굶더니 드디어 살림이 폈나? 아니면 무슨 경사라도 났나?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욕심 많고 심술채기로 소문난 부자 최씨 부인이 비단 치마를 끌며 마을 어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마을의 땅 절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작인들에게 가혹하게 굴기로 유명했고 남이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성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의 근원지를 찾다가 그 냄새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연인의 집에서 난다는 사실을 알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찢어지게 가난한 저 계집의 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난단 말이지. 내 집에서도 아까워서 못 먹는 고기를 어디서 났을꼬. 최씨 부인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연인의 집 살인문 쪽으로 다가가 까치발을 하고 담장 안을 힐끔거렸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아직 다 치우지 못한 쌀가마니의 귀퉁이가 보였고 부엌에서는 연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탐욕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는데 도저히 그 집 형편으로는 생길 수 없는 물건들이었기에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나쁜 상상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것들이 도둑질을 했거나 산에서 귀한 산삼이라도 캐서 몰래 팔아치운 게 분명해. 최씨 부인은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참을성이 없는 최 씨. 부인은 예고도 없이 살인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섰고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연희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복의 연희. 아침부터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 먹는구만. 그 쌀과 고기는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어제까지만 해도 굶어 죽네. 사내하던 집구석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라도 된 게냐. 최 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고 쏘아보는 눈빛은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포졸처럼 매서웠습니다. 연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내려놓고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최 씨 부인의 기세에 눌려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아주머니. 그게 저도 잘 모르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마당에 놓여 있어서. 연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실대로 말했지만 최 씨 부인은 코웃음을 치며 믿지 않았습니다. 흥.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기라도 했단 말이냐. 바른대로 되지 못해 혹시 내 집 곳간에서 쥐새끼처럼 훔쳐온 것은 아니냐. 최 씨 부인은 다짜고짜 연희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방 안에 있던 할머니가 놀라서 문을 열고 내다보며 부인. 우리 연희는 남의 물건에 손댈 아이가 아닙니다. 억측하지 마십시오. 라고 변호했지만 최 씨 부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당에 놓인 쌀가마니를 발로 툭툭 차보며 혀를 끌끌 찼는데 그 쌀의 질이 자신의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쌀은 장터에서도 구하기 힘든 물건인데 내년이 무슨 수로 구했겠느냐. 분명 구린 구석이 있어. 최 씨 부인은 연희의 낡은 옷차림과 윤기나는 쌀을 번갈아 쳐다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연희는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정말로 누가 가져다 주었는지 증명할 길이 없어 입술만 깨물 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한참 동안 마당을 휘젓고 다니며 행패를 부리다가 내 눈은 못 속인다. 두고 보자. 라는 말을 남기고 잼 돌아서 나갔습니다. 최 씨 부인이 나가고 난 뒤에도 연희와 할머니는 한동안 밥을 넘기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맛있는 밥 냄새가 오히려 목을 매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선의로 받은 선물이 졸지에 도둑 누명을 쓰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두 사람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가 떳떳하면 된 것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무어 그리 겁낼 것 있느냐. 어서 먹고 기운이나 차리자. 라고 다독였습니다. 연희는 할머니의 말씀에 겨우 숟가락을 들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불안한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얀 빛 같은 것이 마당을 스치고 지나가는가 싶더니 곧이어 툭 하고 무언가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는데 대돌 위에는 이번에는 솜이 두툼하게 들어간 비단 옷감과 귀한 약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소름이 돋으면서도 어렴풋이 낮에 자신이 구해준 백사를 떠올리게 되었는데 그 하얀 빛이 백사의 비늘 빛깔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마당에 진귀한 물건들이 쌓여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모여서 연인의 집에 일어난 기이한 일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글쎄, 어밤에는 비단이랑 산삼이 들어왔다지 뭐야. 그 집 조상묘를 잘 썼나? 아니면
연희가 산에서 도깨비 방망이라도 주워왔나. 사람들은 부러움 반, 시기심 반으로 이야기를 부풀렸습니다. 개 중에는 착한 연희가 복을 받은 것이라며 기뻐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갑작스러운 횡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 씨 부인은 분기탱천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는데 자신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귀한 약재가 연인의 집에 있다는 소리에 질투심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 마당을 서성거리며 하인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가서 그 계집을 잡아오너라. 내 곳간에 있는 산삼이 없어진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거지 같은 것들이 어디서 그런 걸 구한단 말이냐. 최 씨 부인의 억지에 하인들은 난처해하며 머뭇거렸지만 불호령이 떨어질까 무서워 연인의 집으로 향할 채비를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켜 보지도 못한 자신의 물건이 없어졌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있던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평소에는 말수가 적지만 마을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최 씨 부인의 고함 소리를 듣고 혀를 차며 최 씨 부인의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인, 아침부터 무슨 사단이 났기에 이리 소란스러운가. 박노인의 낮고 중후한 목소리에 최 씨 부인은 흠칫 놀라며 돌아보았지만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아, 노인장 오셨습니까? 저 아랫마을 연인연이 도둑질을 한 게 분명해서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 제 집 물건이 아니고서는 그런 귀한 게 그 집에 있을 리가 없지요. 최 씨 부인은 씩씩거리며 말했지만 박노인은 그저 허허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부인,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을 입으로 옮기는 것은 화를 부르는 법이네. 연희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봐오지 않았나. 바늘 하나 남의 것을 탐할 아이가 아니야. 박노인은 점잖게 타이르며 최 씨 부인의 흥분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사람 속은 모르는 법입니다. 가난이 도둑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맞을 테니 최 씨 부인은 박노인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늘에는 눈이 있고 땅에는 귀가 있네.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면 그 화살이 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야. 부인의 곳간이 비었는지 확인해 보았는가? 괜한 욕심으로 아이를 잡지 말게. 박노인의 정곡을 찌르는 말에 최 씨 부인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자존심 때문에 더욱 고집을 피웠습니다.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제 감이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요. 노인장은 이 일에 상관 마십시오. 최 씨 부인은 매 돌아져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대문은 쾅 하고 닫혔습니다. 박노인은 닫힌 대문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낭떠러지도 보이지 않는 법인데. 안다. 박노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연인의 집 쪽을 바라보았는데 마을의 공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한 시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걷잡을 수 없는 큰 사단으로 번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편 연인의 집에서는 마을의 흉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대문을 걸어 잠근 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비단과 약재는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느껴져서 연희는 그것들을 함부로 쓰지도 못하고 광 한 구석에 밀어 넣어 두었습니다. 할머니는 약재를 다려 드시면 기침이 대슬지도 모르는데 혹시나 정말로 도둑 누명을 쓰고 관아에 끌려갈까봐 손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연희는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는데 자신을 도와준 백사의 은혜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마음을 다잡고 눈물을 닦았는데 자신이 약해지면 할머니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희는 광에 넣어둔 물건들을 다시 꺼내어 보자기로 꼼꼼하게 쌌습니다. 만약 최 씨 부인이 쳐들어온다면 이 물건들이 어디서 났는지 설명할 수는 없어도 훔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백사님, 저를 도와주시려고 한 건 알지만 지금은 너무 무서워요.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연희는 보자기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방에 틀어박혀 연희를 혼내줄 계략을 꾸미느라 눈을 번뜩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박 노인만이 홀로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별들이 구름에 가려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구나. 내일은 큰 눈이 오려나. 박 노인의 걱정 섞인 혼잣말이 밤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 시각 연인의 집 뒤편 대나무 숲에서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에 대나무 잎이 부딪히는 소리와는 다른 무언가 무겁고 긴 것이 스르륵 기어가는 소리였습니다. 하얀 그림자가 다시 한번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이번에는 물건을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당 한가운데 곰리를 틀고 앉아 집안을 지키는 형상을 취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백사의 두 눈은 등불처럼 파랗게 빛나고 있었고 그 시선은 최 씨 부인의 집이 있는 방향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잠결에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눈을 떴지만 무서워서 차마 밖을 내다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숨소리가 왠지 모르게 포근하게 느껴져서 다시 스르르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밤새도록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든든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백사는 밤새 꼼짝도 하지 않고 연인의 집을 지키다가 새벽 닭이 울기 직전에야 하얀 안개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당에는 백사가 머물렀던 자리에 서리 기운이 남아 신비로운 문양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최 씨 부인은 작정한 듯 하인들을 이끌고 연인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말로 끝내려는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살인문을 부술듯이 두드렸고 최 씨 부인의 고함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당장 나와라. 내 눈으로 그 훔친 물건들을 찾아내야겠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와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연인의 집은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억센 하인들이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와 연인의 집 마당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연인은 대돌 아래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뛰어나와 두 팔을 벌려 방문을 막아섰지만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에 놓인 장독 뚜껑을 열어젖히고 겨우내 말려둔 시래기를 바닥에 패대기치며 집안 구석구석을 이 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이 약탈을 자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고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아침은 비명과 고함 소리로 얼룩졌습니다. 연희는 하인의 팔에 매달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가 놀라셔요. 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연희를 거칠게 밀쳐내어 흙바닥에 나뒹굴게 만들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할머니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기어나와 마당에 쓰러진 연희를 감싸 안으며 하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없는 살림에 훔쳐갈 게 무엇이 있다고. 이 난리란 말이냐. 할머니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 씨 부인은 뒷짐을 진 채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 광경을 즐기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마치 사냥감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잔인해 보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내 물건이 나올 때까지 지푸라기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다 뒤져라 라고 소리치며 하인들을 독려했고 집안은 금세 난장판이 되어 발 디딜 틈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광 쪽을 뒤지던 하인 하나가 마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수상한 물건들이 잔뜩 숨겨져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뛰어나왔습니다. 하인의 손에는 연희가 어젯밤 보자기에 싸서 깊숙이 숨겨두었던 비단, 옷감과 귀한 약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보자기가 풀어지며 눈부시게 하얀 비단과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산삼이 드러나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는 아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물건들은 누가 보아도 산골 소녀인 연희가 가질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기에 사람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게 정말 연인의 집에서 나왔다고, 정말 도둑질이라도 한 건가? 사람들은 웅성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하인의 손에서 물건을 낚아채듯이 받아들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자, 보아라. 내 말이 틀렸더냐. 이 비단은 내가 지난달 한양에서 특별히 주문해둔 것이고 이 약재는 내가 몸보신을 하려고 창고 깊숙이 넣어둔 것이다. 이것들이 왜 이거지 같은 년의 집구석에 처박혀 있단 말이냐. 최 씨 부인은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당당한지 아무도 감히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사실 최 씨 부인의 창고에는 저런 물건이 있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탐욕에 눈이 멀어 남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데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누군가 밤에 두고 간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연희의 호소는 처절했지만 이미 증거물이 나온 상황에서 그녀의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콧방귀를 뀌며 연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밤에 두고 갔다. 지나가던 산신령이라도 두고 갔다는 말이냐.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누가 믿을 줄 알고 어린 것이 벌써부터 손버릇이 나빠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관아에 넘겨서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그 소란통에 박노인이 다시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달려왔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간 뒤였습니다. 박노인은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그 비단은 일반 장터에서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선녀의 옷자락처럼 신비로운 광택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최 씨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정말 이것이 부인의 댁에서 없어진 물건이 맞소? 내가 보기에는 이 마을, 아니 이 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물건 같은데. 박노인의 예리한 지적에 최 씨 부인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바로 목소리를 더 높여 윽박질렀습니다. 노인장은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시는 모양입니다. 제 물건을 제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까? 이 도둑년 편을 드는 걸 보니 노인장도 한패가 아니오. 최 씨 부인이 길길이 날뛰자 박노인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 부인의 기세에 눌려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을 뿐 누구 하나 나서서 연희를 변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연인의 편을 들었다가는 소작을 붙이는 자신들의 목숨줄이 끊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침묵 속에서 연희의 흐느낌 소리만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여 물건들을 모두 챙기게 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 만진 물건이라 찝찝하지만 내 것이니 도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오늘 당장 이 마을을 떠날 준비나 해라. 도둑놈들과는 한 동네에서 살 수 없으니 최 씨 부인은 잔인한 선고를 내리고는 의기양양하게 대문을 나섰습니다. 하인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것처럼 황량했고 깨진 독 조각과 흙투성이가 된 마당만이 연희의 처참한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혀를 차며 흩어졌고 연희와 할머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연인의 집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부엌 아궁이는 다시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 난리통에도 할머니의 안색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연희가 끓여드린 백사가 가져다 준 약재가 섞인 죽을 드신 덕분인지 할머니는 기침도 덜하고 눈빛도 맑아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연희의 눈물을 닦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희야, 울지 마라.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건 내가 안다. 그리고 저들이 가져간 물건이 무엇이든 간에 내 몸이 이렇게 가벼워진 걸 보니 이미 받을 복은 다 받은 모양이다. 그러니 너무 서러워 마라.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도 연희의 마음속 멍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훔치지 않았는데 도둑으로 몰린 수모와 자신을 도와준 은인의 선물이 탐욕스러운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연희는 깨진 장독 조각을 주워 담으며 마음속으로 백사에게 빌었습니다. 백사님, 죄송해요. 주신 선물을 지키지 못했어요. 저 나쁜 사람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연희의 눈물 방울이 흙바닥 위로 툭툭 떨어져 내렸고 하늘도 그 마음을 아는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며 날씨가 음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기이한 정적이 흘렀고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연인의 집에서 가져온 비단과 약재를 자신의 안방 깊숙한 곳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고는 흡족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감히 천한 것들이 이런 보물을 가지려 하다니. 이제 다 내 것이다. 그녀는 꿈속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에 미소를 지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최 씨 부인의 방 안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장롱 속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한기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일러를 댔는데 왜 이리 추운 게야. 투덜거리며 일어나려던 그녀는 장롱 문이 스르르 열리는 것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장롱 안에서는 희미한 푸른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그 빛은 가져온 비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비단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는 듯 보였고 약재에서는 향긋한 냄새 대신 매캐한 흙냄새와 비릿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최 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턱 막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형상이 아른거렸는데 하얀 연기 같은 것이 장롱에서 피어올라 방 안을 휘감더니 거대한 뱀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뚜렷한 실체는 없었지만 분명 뱀의 모양을 하고 있었고 두 눈만은 시퍼런 불꽃처럼 타오르며
최 씨 부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며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속으로 외쳤지만 그 하얀 그림자는 밤새도록 그녀의 방 천장을 맴돌며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같은 시각 연인의 집 마당에도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연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문살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밖에서 쉬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에 들었던 바람 소리와는 다른 살아있는 짐승의 숨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옷자락을 끌며 걷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마당 한가운데에 낮보다 더 선명한 하얀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집을 보호하려는 듯 대문을 향해 컴리를 틀고 있었는데 그 크기가 집채만 해서 보는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잠에서 깼습니다. 개들이 짖지도 않고 낑낑거리며 구석으로 숨어버렸고 소들도 외양간에서 불안한 듯 발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용기 있는 몇몇 청년들이 횃불을 들고 마을을 순찰하러 나왔다가 연인의 집 쪽을 휘감고 있는 거대한 안개 기둥을 보고는 기겁을 하여 도망쳤습니다. 귀신이다. 연인의 집에 귀신이 붙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연희가 요물과 결탁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 부인은 구임한 눈과 헝클어진 머리로 방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밤새 시달린 탓에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도끼는 오히려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포를 분노로 바꾸어 연희에게 쏟아부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년이 요술을 부린 게야. 귀신을 부려서 나를 해코지하려 했어. 최 씨 부인은 마을 회관으로 달려가 이장을 다그쳤습니다. 당장 마을 회의를 소집하시오. 그 마녀 같은 년을 멍석마리에서 내쫓지 않으면 우리 마을에 큰 화가 닥칠 것이오. 이장과 마을 어른들은 최 씨 부인의 서슬퍼런 강요와 밤새 목격된 기이한 현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둥둥둥. 마을 한복판에 있는 큰 북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만 울리는 소리로 모든 마을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을 마당으로 모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연희와 할머니도 그 소리를 듣고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연희는 두려웠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죄가 없음을,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존재가 나쁜 요물이 아님을 밝혀야 했습니다. 마을 마당에는 순식간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중앙에는 멍석이 깔려 있었고 상석에는 최 씨 부인이 독사 같은 눈으로 연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과 이장은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옆에 앉아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연인의 집 쪽을 주시했습니다. 잠시 후 하얀 소복을 입은 연희가 할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연희를 향해 꽂혔고 분위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 씨 부인은 연희가 도착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 요망한 것이 마을에 들어온 뒤로 궤변이 끊이지 않는다. 도둑질도 모자라 이제는 귀신까지 불러들여 사람을 해치려 하다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지만 연희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똑바로 최 씨 부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에 겁 많던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맑고 강인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희가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마른 하늘에 천둥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모여들었고 산 쪽에서부터 거센 바람이 불어와 마을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웅크렸고 최 씨 부인도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은인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탐욕스러운 자를 벌하기 위해 산속의 주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바람 속에서 희미한 향기가 실려왔는데 그것은 연인의 집 마당에 놓여있던 약재의 향과 똑같은 깊고 그윽한 산의 향기였습니다. 연인은 바람을 맞으며 직감했습니다. 백사님이 오시는구나.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공포와 최 씨 부인의 광기, 그리고 연희의 간절함이 뒤섞인 가운데 전설 속의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마을 마당의 흙먼지를 맹렬하게 일으키자 모여있던 사람들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노하여 땅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였기에 방금 전까지 연희를 몰아세우던 사람들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공포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검은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낮게 깔린 하늘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눈부시게 하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려와 마당 한복판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하여 사람들은 눈을 가리고 벌벌 떨었는데 빛 속에서 서서히 거대한 형상이 모습을 드러내자 모두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빛과 안개가 거치면서 드러난 것은 집채만 한 크기의 거대한 백사였는데 그 모습은 징그럽거나 무서운 짐승이라기보다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산신령의 자태에 가까웠습니다. 하얀 비늘은 마치 은으로 빚은 갑옷처럼 번쩍였고 머리 위에는 붉은 기운이 서려 있어 영물 중의 영물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백사는 마당 상석에 앉아있던 최 씨 부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그 푸른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이 최 씨 부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공포에 질려 턱이 덜덜 떨릴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의자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백사는 혀를 날름거리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최 씨 부인을 응시하다가 최 씨 부인의 하인들이 들고 있던 보자기, 즉 연인의 집에서 뺏어온 물건들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인들의 손에 들려있던 보자기가 저절로 공중에 둥실 떠오르더니 매듭이 스르르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보자기 안에 들어있던 하얀 비단과 귀한 약재들이 허공으로 흩어졌다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천천히 연희의 발치로 날아가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이 물건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하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기적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아이고, 산신령님이 노하셨다, 연희는 죄가 없다 라고 외치며 땅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박노인 역시 지팡이를 내려놓고 떨리는 손을 모아 백사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백사는 연희 앞에 놓인 물건들을 보호하듯 잠시 그 주위를 맴돌더니 다시 고개를 들어 최 씨 부인의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사가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 없는 포효를 내지르자 이번에는 산에서 불어오던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최 씨 부인의 기와집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최 씨 부인의 집 대문을 쾅하고 열어젖히고는 곧장 마당을 가로질러 굳게 잠겨있던 큰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쇠로 된 자물쇠가 채워져 있던 곳간, 문이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서져 나갔고
그 안에 쌓여있던 물건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쏟아져 나온 것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서 소장료 명목으로 악착같이 걷어들여 숨겨두었던 쌀가마니들과 흉년이 들었을 때 나눠준다며 관아에서 받아놓고는 몰래 빼돌린 구율미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마당을 뒤덮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쏟아져 나온 쌀가마니들 사이에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장부와 억지로 빼앗은 문서들이 섞여 바람에 날려 마당으로 퍼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아다니는 종이 조각과 쏟아진 곡식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최 씨 부인이 없다고 잡아떼던 물건들이 그곳에 모두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것 봐. 저건 작년에 우리 집에서 뺏어간 벽시. 가만이잖아. 내 이름이 쓰여 있어 한 농부가 소리치자. 여기저기서 자신의 물건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씨 부인의 탐욕스러운 민낯이 백사의 조화로 인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자신의 비밀 창고가 털리고 치부가 드러나자 얼굴이 흑빛이 되어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녀는 백사를 향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는 싸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백사는 최 씨 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쌓아올린 허울 좋은 권위와 명예를 바람에 날려 보내는 것으로 충분한 벌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백사의 눈빛은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무언의 가르침을 주고 있었고 최 씨 부인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쳐박고 덜덜 떨었습니다. 그때 연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백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위험하다며 말리려 했지만 연희는 두려움 없는 얼굴로 백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에게 백사는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절벽에서 구해주었던 생명이자 자신을 지켜준 수호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희가 가까이 다가가자 백사는 사나운 기운을 거두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연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거대한 머리를 숙여 연희의 어깨 근처에 살짝 갖다 대었는데 마치 무서웠지.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을 들어 백사의 차가운 코끝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감동에 젖었습니다. 미물인 뱀조차 은혜를 알고 갚을 줄 아는데 사람인 자신들은 헛소문과 탐욕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아이를 핍박했다는 사실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백사는 연희와 짧은 교감을 나눈 뒤 다시 몸을 일으켜 하늘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그러자 백사의 몸이 서서히 흩어지며 하얀 안개로 변했고 그 안개는 무지개처럼 고운 빛깔을 띠며 산 쪽으로 흘러가 사라졌습니다. 백사가 사라지자 먹구름도 거짓말처럼 거치고 맑고 파란 하늘에서 따사로운 햇살이 마을 마당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백사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입을 떼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침묵을 깬 것은 박노인이었습니다. 박노인은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와 최 씨 부인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부인, 보시오. 하늘이 무섭지 않소. 죄 없는 아이를 도둑으로 몰더니 정작 진짜 도둑은 부인의 마음속에 있었구려. 박노인의 서리빨 같은 꾸짖음에 최 씨 부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도망치듯 자신의 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하고 작아 보였습니다. 최 씨 부인이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연희에게로 모아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돌을 던질 듯한 기세였던 사람들은 이제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연희네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가장 먼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귀신에 홀렸었나 보다. 그 착한 너를 의심하다니. 나를 용서해다오.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오해가 풀렸으면 됐어요. 저는 괜찮아요. 연희의 너그러운 태도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늙은 내가 생각이 짧아서 너에게 큰 상처를 주었구나. 어르신들도 연희에게 사과를 건넸고 젊은 사람들은 연희의 할머니를 부축하며 흙 묻은 옷을 털어주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에는 다시 훈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며 난장판이 된 연인의 집을 자신들의 손으로 치워주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우르르 연인의 집으로 몰려가 부서진 살인문을 고치고 마당에 널브러진 장독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없었지만 모두가 미안한 마음을 행동으로 갚고 싶어 했기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솜씨 좋은 목수 아저씨는 삐걱거리던 마루를 튼튼하게 보수해 주었고 힘 좋은 청년들은 기울어진 담장을 바로 세우고 흙을 새로 발라 주었습니다. 연희와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은 땀을 흘리면서도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부녀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쌀과 반찬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에서 담근 김치인데 맛 좀 봐. 이건 아까 갓 지은 밥이야. 따뜻할 때 드시게. 사람들은 연인의 부엌으로 먹을거리를 날랐고 텅 비어있던 곳간은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곡식과 찬거리로 금세 가득 채워졌습니다. 최 씨 부인의 창고에서 쏟아져 나온 곡식들도 박노인의 중재하에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고 그중 일부는 연인의 집을 돕는 데 쓰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저녁놀이, 붉게 물들 무렵 연인의 집 마당에는 작은 잔치 아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멍석을 깔고 둘러앉은 마을 사람들은 함께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오늘 있었던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 백사가 정말 산신령님이었던 게야. 연희의 효심에 감동해서 도와주신 거지. 그러게 말이야. 평소에 우리가 연희를 좀 더 살뜰히 챙겼어야 했는데. 사람들은 자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을에 영물이 나타나 나쁜 기운을 몰아내 주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연희는 사람들 틈에 앉아 모처럼 배불리 밥을 먹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도 기운을 차려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었고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고통은 따뜻한 밥 한 숟가락과 함께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최 씨 부인의 집만이 불이 꺼진 채 캄캄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아무도 그곳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탐욕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고 선한 마음은 등불처럼 밝게 타오르는 밤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노인이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켜고는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번 일로 우리 마을 인심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온 것 같아. 다행이구먼. 앞으로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렇고 말고. 박노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사람들은 연희에게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저 말고 이야기하라고 당부했고 연희는 고마움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연희야, 오늘 밤은 푹 자거라. 무서운 꿈 꾸지 말고. 이웃들의 다정한 인사를 받으며 연희는 대문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텅 비어있던 마당은 이제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고 차갑던 공기마저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다시 고요해진 마당에 서서 연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비추는 산등성이가 마치 백사의 부드러운 등처럼 보였습니다. 연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설거지를 하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연희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따뜻한 정과 희망으로 끝난 하루였습니다. 연희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지켜준 백사 덕분이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궁이의 온기가 방바닥을 타고 올라와 꽁꽁 얼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연인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는 고르고 편안했으며 연희도 오랜만에 다리를 뻗고 누울 수 있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잠결에 하얀 뱀이 꿈속에 나타나 자신을 태우고 꽃밭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세상은 고통도 배고픔도 없는 따뜻한 봄날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편 최 씨 부인은 밤새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꿈속에서도 백사가 나타나 자신의 곳간을 지키고 서 있었고 뺏어간 물건들이 뱀으로 변해 자신을 칭칭 감는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싸서 친정이 있는 먼 마을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고 살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 부인이 떠난다는 소문은 새벽바람을 타고 조용히 퍼져나갔지만 아무도 그녀를 잡거나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가 눈을 떴을 때 마당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어제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어지러웠던 마당은 하얀 눈으로 깨끗하게 덮여 있었고 세상은 다시 순백의 고요함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삭막함과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과도 같은 눈이었습니다. 연희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며 상쾌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연희가 빗자루를 멈추고 바라보니 어제 가장 먼저 사과했던 옆집 아주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박죽 한 그릇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연희야, 아침 먹자. 할머니랑 같이 먹으라고 넉넉히 가져왔다. 아주머니의 환한 미소에 연희도 활짝 웃으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연인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있던 두려움의 문이 아니라 이웃의 정을 맞이하는 열린 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의 안개도 걷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사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과 연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행복한 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뒤에 찾아오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 그리고 착한 마음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결말이 다음 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야반도주하듯 마을을 떠나고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계절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산과 들은 온통 하얀 눈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인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활기가 넘쳤는데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준 덕분에 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이 몰라보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 하늘이 보이던 지붕에는 볏짚을 두툼하게 새로 얹어
눈비가 셀 틈이 없었고 흙이 떨어져 나가 바람이 드나들던 벽은 황토를 새로 발라 매끄럽고 단단해졌습니다. 문풍지도 질 좋은 한지로 새로 발라 밖에서 아무리 거센 황소바람이 불어와도 방 안의 촛불은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타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연인의 집 문턱이 닳도록 이어졌는데 예전에는 가난하다고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연희의 효심과 착한 마음씨를 칭송하며 며느리 삼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연희야, 오늘 무밥을 좀 했는데 와서 먹어라. 연아, 김장김치가 아주 잘 익었으니 한 포기 가져가거라. 이웃 아주머니들은 시시때때로 먹을 거리를 챙겨주었고 덕분에 연인의 부엌 살림은 나날이 윤택해졌습니다. 텅 비어있던 항아리에는 쌀과 잡곡이 가득 찼고 광에는 겨울 내내 떼고도 남을 만큼의 장작이 천장까지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런 풍요로움이 꿈만 같아서 가끔은 자신의 볼을 꼬집어보며 이것이 현실인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지셔서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백사가 가져다 준 신비한 약재 덕분인지 아니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진 덕분인지 할머니의 고질병이었던 기침이 씻은 듯이 낮고 얼굴에는 홍조가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내 평생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이게 다 내 덕분이고 산신령님의 보살핌 덕분이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연희는 할머니의 건강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살던 기와집은 주인을 잃고 텅 빈 채 흉가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 집은 이제 쥐와 먼지들의 차지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욕심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되새기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최 씨 부인을 저주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았는데 그녀 또한 자신의 업보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여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박 노인은 마을 회관에서 사람이 재물을 쫓다 보면 사람을 잃는 법이네. 우리는 그저 서로 나누고 아끼며 사는 것이 최고야. 라고 젊은이들에게 가르쳤고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더 끈끈한 정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듯 조용하고도 묵직하게 내리는 눈은 온 세상을 순백의 나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다 문득 백사가 생각나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날이면 그 차가운 골짜기에서 백사가 춥지는 않을지, 먹을 것은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과 짐승으로 모습은 다르지만 연희에게 백사는 생명의 은인이자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연희는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 갓 지은 따뜻한 쌀밥을 넉넉하게 퍼서 하얀 사기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끓인 맑은 고깃국도 한 그릇 준비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을 소반에 받쳐들고 연희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눈은 발목까지 푹푹 빠질 정도로 쌓여 있었지만 연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문 밖 늙은 감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마을과 산이 이어지는 길목이자 백사가 사라졌던 방향이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백사님, 추운 겨울밤에 배는 고프지 않으신지요? 따뜻한 밥 한 그릇 드시고 추위를 녹이세요. 연희는 감나무 아래 눈을 평평하게 다지고 그 위에 소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산 쪽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눈송이가 연희의 머리와 어깨 위에 내려앉았지만 연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열기는 눈을 녹일 만큼 뜨거웠습니다. 연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산을 바라보다가 백사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용히 뒤돌아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서도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 놓인 소반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희미하게 보였고 주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정이 넘은 깊은 밤이 되자 산 쪽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눈발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눈보라 사이로 희미하게 푸른 빛이 감도는 하얀 형체가 나타나 감나무 아래로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희는 숨을 죽이고 가슴을 졸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백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상처 입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영롱하게 빛나는 신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백사는 연희가 차려놓은 소반 주위를 천천히 3번 돌며 밥과 국의 온기를 흠양했습니다. 직접 입을 대고 먹지는 않았지만 음식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깊이 들이마시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배고픔을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연희의 정성과 마음을 받아들이는 성스러운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백사의 눈빛은 부드럽고 온화했으며 그 눈길이 닿는 곳마다 눈송이들이 춤을 추듯 반짝였습니다. 잠시 후 백사는 연희가 보고 있는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연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백사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다시 산으로 향했는데 그 움직임이 어찌나 가볍고 우아한지 눈 위에 아무런 자국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백사가 숲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연희는 눈을 떼지 못했고 백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하얀 눈꽃만이 더욱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가세요. 백사님, 부디 건강하세요. 다음 날 아침, 연희가 마당에 나가보니 소반 위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밥알 하나 남지 않은 빈 그릇을 보며 연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산짐승이 와서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연희는 백사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었다고 믿었습니다. 빈 그릇을 들고 들어오는 연희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할머니는 빈 그릇을 보고는 빙그레 웃으시며 우리 연희 정성이 하늘에 닿았구나. 이제 우리 집안에는 좋은 일만 생길 게다. 라고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연희네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면 연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나무를 캐러 다녔고 여름에는 시원한 등목을 하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가을이 되면 황금빛 들판에서 추수를 도왔고 겨울에는 다시 따뜻한 아랫목에서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 연희는 어엿한 처녀로 성장했고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착한 총각과 혼인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할머니는 증손주를 보실 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며 마을의 큰 어른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떠난 기와집터에는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서당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아이들은 글을 배우고 예절을 익히며 자라났고 더 이상 욕심쟁이가 나오는 일 없이 모두가 서로를 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박노인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이들에게 연희와 백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남을 돕는 마음이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검은 바위 골짜기의 전설은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교훈으로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연희도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지만 그녀는 매년 첫눈이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 감나무 아래 놓아두곤 했습니다. 백사는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혹은 하늘나라에서 백사가 여전히 자신과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가끔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 섞인 맑고 향긋한 기운이 바로 백사의 숨결임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희의 집 마당에는 해마다 하얀 밭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는데 사람들은 그 꽃이 백사의 비늘을 닮았다 하여 백사꽃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연희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 뱀이 정말로 용이 되었을까요?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묻자 연희는 주름진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되고 말고 착한 마음을 가진 생명은 언젠가 하늘의 별이 되거나 용이 되어 세상을 비춘단다. 너희들도 항상 고운 마음을 품고 살면 언젠가는 그 빛이 너희를 지켜줄 게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품에 파고들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당의 핀 꽃들도 바람에 살랑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땅거미가 내려앉자 마을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마치 백사가 승천하는 모습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 별이 되었습니다. 골짜기의 바람 소리는 더 이상 매섭지 않았고 산짐승의 울음소리도 자장가처럼 아늑하게 들려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진 이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서 사람들은 두 다리를 뻗고 편안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마음은 사라진다는 이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가 지켜지는 한 이 마을의 평화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고 달님도 졸린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고단했던 당신의 몸과 마음도 연인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하게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 착한 연희가 백사의 은혜로 행복을 찾았듯이 당신의 꿈속에도 맑고 고운 기운이 깃들어 내일 아침에는 더 환한 햇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전해주는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 따스한 온기는 당신의 이불 속으로 스며들어 긴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잠의 숲으로 들어가세요. 숲 속의 나무들이 당신을 위해 자장가를 부르고 밤하늘의 별들이 당신의 꿈길을 비춰줄 것입니다.